자, 계속해서 108페이지 보시면 그 차임 증감, 그다음에 그것도 케이스 문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이제 우리 케이스 문제 나눠 드렸잖아요. 물건을 잘 보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잘 반환하셔야 되잖아.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게 쓰다가 가게 불 나가지고 타였거든요. 그럼 나는 보관을 잘못한 거야? 반환을 못한 거야? 연결되지. 보관을 잘 못해서 반환을 못하게 된 거잖아. 실제 우리 판례도 구렁이 담 넘어가지 넘어갑니다. 그럼 누가 입증하라 그랬어요? 보건상 고유가시를 임차인이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반환 한번 볼게요. 종료할 때는 자체를 반환하셔야 되고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는 거죠.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케이스 문제는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프린트물 제가 어지간하면 오늘 그 프린트 안 나눠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 빠진 게 많아가지고. 15번 22페이지 15번 문제. 이게 몰랐는데 이게 작년에 법무사 시험에도 나왔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나왔던데 3층 건물은 1, 2층은 의리 임차에 쓰고 있었고요. 1층에 뭐 했다고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죠. 2층, 3층을 옮겨 붙었고 결국 전부가 매실됐으니까 불능이 된 거죠. 뭐가 불능됐어요? 반환 못 하잖아. 반환 의무가 불능이 된 거죠. 그래서 반환 의무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그럼 뭐라고 주장했다고? 1층과 2층은요 자기가 고유가시를 인정을 했어요. 관리를 보존을 잘 못했다고. 원래 조문은 보관이잖아. 원래 조문은 보관 의무 위반인데 잘 보관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 보다 보면은 보관이라보다는 보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쓰든 간에. 인정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3층은 내가 빌린 게 아니지 않냐는 겨. 그래서 배상 책임 안 진다고 항변한 거죠. 그 옛날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1층에서 불 나가지고 3층까지 번지잖아요. 그럼 3층에 대해서도 임차인 입증하라 그랬거든. 옛날 판례는 그랬어. 임차인이 무슨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판례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3층은 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입증하라는 거죠. 임대인이. 법원의 심리 결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나올 거야. 매실됐는데 임차인이 과실에 있었다가 나올 거야. 그러면 경우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케이스 문제를 대비해서. 자, 매실됐는데 목적물이 매실됐어요. 불탄 거죠. 매실됐는데 첫 번째 임차인의 과실이 있었대. 임차인이 불질렀어. 또는 임차인이 거기다가 기름통 같은 거 쌓아가지고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반환은 불능이잖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보증금에서 이거 깔 수 있나?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 깔 수 있겠죠. 왜냐면 보증금이 무슨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지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거잖아. 이 채무를 당연히 하는 거죠.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이걸 케이스 문제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물어보면 공제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죠? 임차인이 과실이 없어. 또 임대인 과실이 없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또 임대인 과실이 있어. 이럴 수 있겠죠. 임대인이 불질렀어.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손배책임 의무 있어 없어요? 없지. 이거 상식이지. 이게 시험에 내기 좀 그러겠죠. 의무가 없고. 당연히 보증금 공제 안 하겠죠? 안 하고 그럼 임차인은 뭐 청구할 수 있겠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전액 반환을. 케이스 나올 때 어떻게 쓸 거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 과실도 없는데 누구 과실도 없어요? 임대인 과실도 없어. 자, 이제 물어볼게. 누가 책임져야 돼? 이게 여러분 이제 좀 말씀 안 드렸어. 이게 임차인 잘못도 아니고 임대인 잘못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그럼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응? 이제 안 가르쳤어. 좀 애매해. 근데 제 걔는 안 져. 왜냐면 이건 여러분 원인 불명하고 달라. 원인 불명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 일이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다. 이건 뭐야? 잘못이 없다며. 홍수 나가지고 청주에 그 다리 넘쳐서 물 넘어온 거라니까. 그건 내가 물 넘친 건 아니잖아. 근데 잘못이 이게 여러분 원인 불명하고 다른 이야기라는 거. 그럼 잘못 없으니까 뭐 하겠어? 손배책임 안 지지.
안 지는 거죠. 안 지는 거야. 잘못 그 보증금 돌려달라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 포인트가 뭐라고? 원인 불명이 포인트라니까. 원인 불명. 원인 불명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 과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누가 입증하라고? 임차 입증. 임차 어떻게 입증해? 소방서가 모르는데. 입증 불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라. 원인 불능일 때는. 시험장에 맨날 나옵니다. 원인 불능이 나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그때는 임차인 입증하셔야 됩니다.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입증 네가 해야 된다. 왜? 네한테 입증 책임이 있거든. 입증 못하면 네가 책임 덤태기 쓰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 있죠. 2번에 반가를 했잖아. 이 6줄 있잖아. 이걸 전부 다 형광펜으로 쳐놓으세요. 임차물 과실. 자, 임차에 잘못이 있었대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임차인 책임진다. 당연한 소리죠. 끊어. 밑줄 친 거. 과실 있으면 책임진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과실이 있냐 없냐를 누가 입증하라고? 임차인 입증하라는 거예요. 임차인의 반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 잘못이 아니라는 걸 누가 입증하라고? 임차인 입증하라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심지어 끊고 뭐도 마찬가지라고? 원인불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누가 입증하라고? 임차인 입증하라는 거야. 임차인. 잘 보존했는지. 거기도 보존이라고 그러죠? 조문은 보관인데 얘는 꼭 보존이라고 그래. 같은 개념이나 그 소리죠. 그래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6줄을 달달 쓰시면 됩니다. 2줄 쓰고 띄고 2줄 쓰고 띄고 그래서 6줄 써. 눈에 잘 보이게. 책임지면 된다. 끝. 어차피 원인불명이 나올 테니까. 자, 이걸 사안에 적용시켜 본 거죠. 사안에서 임차인 갑이 의리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누가 입증하라고? 임차인 입증만 하잖아요. 근데 현재 입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원인 안 밝혀졌잖아. 근데 이제 이 의리 뭐 했습니까? 인정해 버렸잖아.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말한 거야. 참 이러기 쉽지 않죠?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1층, 2층은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3번? 번진 경우죠. 번진 경우. 그래서 그 3번 제목 있잖아요. 이게 판례에 있는 거 그대로 붙인 겁니다. 제가. 임차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서 임차 목적물 이해 부분까지 멸실된 경우.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판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해 부분까지 멸실했을 때 임차 목적물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 이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입증할 거냐는 거죠. 누가 입증하라 했어요? 임대인 입증하셔야 돼. 여러분 이게 왜 재밌는지 아세요? 이건 민법 원칙을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채무 불이행은요. 고유가치로 채무자 스스로 입증하는 거야. 채권자는 돈 받으라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나는 내 잘못 없어요 입증하는 그게 맞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돈 받을 임대인에 입증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이 아닌 경우까지 번진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누가 입증하라고 마지막 줄에? 임대인 입증하셔야 한다. 임대인이 뭐 입증하라 그랬습니까? 3가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 입증하라.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어. 두 번째 뭐? 인과관계 입증하라고 돼 있죠? 입증하고. 세 번째는요. 손해발생 입증하라는 거거든. 근데 필요 없어. 하여튼 다 임대인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안에 보면 입증했다는 말이 없죠? 없으니까 청구 못 하는 거죠. 임차인 의리 잘못했다는 것을 임대인 입증했다는 게 그 앞에 문장이 없잖아. 그 3층 부분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지. 문제에서 입증했단 말이 없으니까 청구 못 한다. 작년 법무사 시험에도 나왔고 그 전에 변호사 시험 쪽에도 나왔고. 됐죠? 자, 안 나올 것 같지만 문제 14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14번 보시면 뭐 있냐면은 그 상가임대차에서 계약 해지하는 것들 나와 있죠. 중요하죠, 이거. 이게 차임 지급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거잖아요. 기간은 2년 정해놨고요. 월세는 100만 원 해놨는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2007년도 9월 달치, 10월 달치, 11월 달치 3개월 밀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을은 뭐 하고 싶어 해요? 갱신하고 싶어 해요. 밀려놓고 갱신하고 싶어 하는 거야. 갑은 싫겠죠? 그래서 갑이 해지하면 어떡할지. 갑이 해지할 수 있는 조치는 몇 가지야? 2가지야. 하나는 뭐야? 차임 연체. 왜? 지금 3달째 밀려 있잖아. 그럼 차임 연체. 두 번째 뭐야? 갱신 거절 해지.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죠. 을이 갱신 요구하더라도 얘는 갱신 거절. 원래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이게 이제 계약 갱신 거절 그것만 물어봤었어. 이제 문제를 바꿔가지고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2번은 보니까 계속 밀렸네. 100만 원인데 50만 원, 5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미지급 100만 원, 200만 원.
11월 달에 300만 원. 12월 달은 잘 냈죠? 그리고 28일 날, 2028일 1월 10일 날 병역이 뭐 했다고? 매도. 자, 형광펜. 매도. 누가 받겠다는 거야? 건물 소유자가 받겠다는 거죠. 상가 소유자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또 한 달치 또 밀렸네. 1월 달치. 또 밀려가지고 못하자. 그동안에 밀린 게 얼마다?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이잖아. 400만 원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거 무슨 해지? 차임 연체 해지하는 거잖아. 자, 물어볼게. 차임 연체 해지할 때는요. 누구한테 차임 연체가 돼야 돼? 자, 이건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갑이 임대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잖아. 그렇죠? 얘가 월세를 어떻게 했다고? 쭉 해서 400을 밀렸다니까? 그 사이에서 뭐가 바뀌었다고? 주인이 바뀐 거야. 신소유주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한다고? 얘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차임 연체를 해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면 얘부터 생각하는 거지. 얘가 차임 연체 해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3기 차임 연체가 필요한데 자기한테는 100만 원뿐이 안 돼. 300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체 차임 뭐 하면 되지? 승계하면 되는 거죠? 앞에 300 승계하면 40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간단한 이야기죠. 승계 받으면 된다. 연체 차임은 당연히 승계 안 되니까 넘겨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잘 외우셔야 돼. 문제 1-2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요즘 트렌드라 그랬죠? 결론 먼저 쓰고 이유 쓰는 거. 소론을 빼는 거야. 이게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야. 항상 이렇게 써도 됩니다. 결론을 먼저 쓰고 소론은 안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주인은 당연승계. 옆에 써놓으세요. 당연승계.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에 목적물의 주인이 신소유자 목적물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임대인의 주인을 당연승계하죠.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두 번째, 연체 차임은 당연승계 되나요? X. 당연승계 안 됩니다. 차임 연체 당연승계 안 됩니다. 두 가지 쓰는 거죠. 없어. 이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차임 연체를 해지하면 어떻게 하시라고? 승계 받아야지. 그래서 반가로 2번. 연체 차임 채권은 채권 양도세를 안 밟은 적이 없죠. 사안의 경우에는. 따라서 병은 자신권 3기가 안 되잖아요. 1기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까지 해서 3기 됐다고 해서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예, 받았단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 16번 펴놓고요. 16번 펴놓고 교재로 들어오셔가지고 교재는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110페이지 대항력은 간단하죠. 이것보다는 주임법상 대항력이 나올 거예요. 일단 대항력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나 경락되면은 신소유자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일자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외우셔야 돼. 그래야 교수님이 딱 그럼 얘는 뭐가 문제든지 아는구나. 그래서 대항 인정되는 경우 네 가지 등기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등기하시면 땅에 대해서도 대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대항 요건 갖추면 되죠.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 플러스 주민등록 마침대. 상가는요. 상가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얘는 마침대가 아니라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이 생기고. 자, 대항력의 의미 오른쪽에 7줄은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신소유자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대항할 수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인주의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 당연 승계된다. 그게 대항력 의미입니다. 보증금 반환치 의무도 일체로서 승계된다. 패키지로 같이 넘어간다는 거죠. 연체 차임은 별도다. 항상 세 가지. 임대인주의 승계, 보증금 반환치 의무 승계, 연체 차임 별도. 이렇게 승계되지 않는다. 채권 양도 절차를 밟지 않는 날 승계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됐죠? 자, 이거 보기 전에 뒤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임법상 대항력을 좀 먼저 볼까요? 자, 126페이지. 이게 확률이 높으니까. 그 주임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대항력, 우선면 요건, 최우선면 요건,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대항력이나 우선면 요건이 나와줘야 돼요. 자, 조심하실 건 대항력을 물어보는 건지
우선 변제권을 물어보는 게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갑이 전 임대인이야. 임대인이고, 내가 이걸 집을 빌려가지고 임차인인데요. 뭐 했습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집이 매매가 되는 거죠. 매매가 돼가지고 집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신소유자 또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내가 얘한테 대항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자, 물어볼게. 대항한단 말은요. 대항한단 말은 돈을 누구한테 받아갖고 나가겠다는 거야? 이 되잖아. 여기까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 문제는요. 이 케이스가 안 나와. 바뀌는 게 매매만 예를 들잖아. 근데 뭐도 됩니까? 경매도 돼. 경매도. 그렇죠?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바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어찌됐든 간에 임차인이 뭐하고 대항력을 갖췄는데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신소유자도 주장할 수 있어. 그걸 따지는 건데 자, 이게 다르죠? 매매의 경우는 대항력만 갖추면 무조건 인정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경매의 경우는 달라. 경매의 경우는 누구만 인정이 됩니까? 선순위 임차하면 인정이 돼. 경매의 경우는 얘가 누구일 때만 인정이 된다고 여러분? 선순위일 때만, 선순위 임차인일 때만 얘한테 뭘 인정한다고? 대항력을 인정한다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경매의 경우는 선순위 인정이 된다니까.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판례가 말했죠. 이건 조문이 있는 게 판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얘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얘 앞에 뭐가 있다면 저당권자가 있다면 얘가 만약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경매의 경우는 경락인이 등장하잖아. 그렇죠? 얘는 누가 등장합니까? 매수인이 등장하는 거고. 근데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경락인은 돈을 높은 가격에 입찰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해치게 된다고? 저당권을 해치게 된다고. 그래서 판례가 뭐라 그래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얘는 대항력이 없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는요. 대항력권을 갖추더라도 뭐가 없다고?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떤 사람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얘가 있으면 얘는 대항할 수 이렇게 말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쓰세요. 대항 조건을 갖추더라도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고? 경락에 대항할 수. 왜 못한다고? 경락에는 이 사람이 제일 넘겨받는 사람이거든.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단 말은 뭐가 똑같은 거야? 경락에는 대항할 수 없어. 같은 이야기야. 시험 문제는 얘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우리 쓸 때는 얘하고 따지는 거지.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거지? 임차인보다 누구? 앞선 저당권자가 있을 때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거잖아. 그럼 어떤 게 선순위 임차인입니까? 얘가 없을 때만 얘는 경락에는 대항할 수 하는 거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근데 뭘 자꾸 질문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선 무조건 달라. 보세요. 경락에 대항한다면 돈을 누구한테 받아간다는 소리야? 경락한테 받아간다는 소리잖아.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야. 내 뒤로 은행이 붙었어.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얘 입장에서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도 있죠. 이걸 갖추게 되면은. 그럼 우선 변제 순위도 어떻게 됩니까? 얘는 1순위가 된다고. 그렇잖아. 그럼 A 입장에서는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 대항력을 주장하든지, 아니 우선적 행사하든지. 해볼게. 대항력을 행사하게 되면 돈 누구한테 받아가는 거죠? 배당금에 돈을 대는 게 아니야. 우선 변제권 누구한테 받아갑니까? 우선 변제권은 배당금에 손을 대는 거야. 돈을 주는 사람이 달라. 이해되죠? 그걸 경매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경매하는 사람은 인수하냐 소멸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내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돈 들이미는 사람이니까 내가 낙찰자야. 그럼 낙찰자의 관심이 뭐야? 이 새끼 저당권, 임차권을 내가 인수할 거냐? 내가 임차권 소멸할 거냐? 인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대항력이 있다는 소리야. 소멸한다는 말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다는 소리야.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돈을 누구한테 받아가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들어와. 선생님 왜 얘는 대항력이 우선 변제권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는데 구분하세요. 여러분 우선 변제권은 조심하시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도 있어요. 선순위 임차에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 우선 변제권은 순서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지가 먼저 받는 거고 내 앞으로 내가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내 앞으로 내가 후순위 임차인 얘가 먼저 있는 거 근데 후순위 임차인이잖아. 그럼 얘보다 늦게 받는 거지. 우선 변제권 말 자체가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받는 거야. 이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 후순위 권리보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에 변제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에서 배당받는 권리라니까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선순위도 상관없어. 선순위도 후순위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야. 뒷사람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그러나 저당권 대항력이 어떻게 된다고? 선순위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꼭 구분하세요. 뭘 물어보는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 대항력, 등기 없어도 주택등록에서 주민등록 마치면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다음날 대항력 있고, 다음날 오전 0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기억나시죠? 취득 시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소 빼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유지하라 그랬어요? 소유자 변동될 때까지. 주인 바뀔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양수인에 대한 관계, 매수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추면은 양수인이 신소유자 말하는 거죠. 밑줄 임대인지를 승계한 걸로 본다.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일체로 승계하고 지금 생략했던 게 뭐냐면 연체 차익은 별도다. 생략되어 있죠. 자,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제가 여기셔야 돼. 네 줄. 저당권자는 경매되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선순위 저당권자는 구분해가지고, 자, 따라 형광펜. 최선순위. 저는 그냥 1순위라 그러면 좋겠는데, 연순 계좌가 최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 그럼 얘는 누구야? 선순위 임차인이죠? 최선순위 저당권 내가 앞서 있잖아. 그럼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랬을 때는 매각대금이 완납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대항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매각부터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주가 대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2번은 쓸 필요 없어. 1번 반대니까. 최순순 임차인보다 후순 임차인 소리잖아. 후순 임차인은 대항력 없죠? 대항력 없으니까 임차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대항은 못하고 뭐는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어. 후순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배당 받는 수밖에 없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그러면 우선무조건도 못 받지. 우선무조건 취득요건이 확정일자가 포함되는 거니까 케이스로 나올 겁니다. 자, 물어볼게. 자, 뿌리팀을 좀 볼까요? 오늘 나눠드린 거. 2개 정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뿌리팀을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은 임대차 1번 36페이지 봐보세요. 35페이지 죄송합니다. 저는 말은 올해 대항력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판례 4개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 판례 볼게요. 1번 했던 판례야. 어떤 사안인지 여러분 케이스로도 나오죠. 어떤 사안입니까 여러분? 팔고 빌려 쓰는 사안 기억나시죠? 팔고 빌려. 처음에 내가 얘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사례 자체를 에어브리지하고. 원래 이 집은 누구 거였냐면 갑거였거든요. 갑거였는데 갑걸 을이 샀어. 매매해가지고 얘가 등기도 하고요. 이사도 하고요. 전입신고도 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사 전입신고는 누구 입장에서 한 거야? 소유자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항요건이 아니지. 우리가 대항요건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해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했다고? 다시 병한테 또 판 거야. 매매한 거죠. 그리고 다시 뭐 했다고? 빌려 쓴 거죠. 임대차 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럼 얘한테는 등기 넘겨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사기만 했지 지가 이사는 안 들어왔을 거 아니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어? 여기 있을 때는 얘는 소유자로서 하고 있는 거니까 임차인으로서 언제 요거지. 집주인은 누구로 돼 있는데 병으로 돼 있는데 살기는 누가 살더라? 을이 살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뭐 넘어간 순간에 등기 넘어간 순간에 얘가 뭘 갖춘 거야? 대항력권을 갖춘 겁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권 갖춘 거하고 대항력 생기는 건 달라요. 다음날 오전 0시라니까. 이 길부터라 그러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했어. 하나 해볼게요. 이제 맞춰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또 비슷한 사안 해볼게요. 자,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갑이요. 갑이 건물주라 그럴까? 이게 소유자입니다. 을한테 임대차를 내줬습니다. 얘가 누구라고요? 임차인이야. 2년 살고요. 2년 살고 분양해 주기로 했어. 이게 무슨 회사인데, 얘가 2년 살고 뭐 해주기로 했다고? 분양해 주기로. 그리고 전배는 하지, 그 전대차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2년을 살았거든요. 그 2년 살면 분양해 주잖아. 그러니까 뭐 했다고? 얘한테 전대차를 놉니다. 이제 나가려고 전대차를 놓고 나가면서 얘가 뭐로 들어온 거야? 전차인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처음에는 얘가 들어왔다가 이제 그 다음 누가 들어오겠어? 얘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사하고 전입신고 다 했어요. 여기까지 얘가 되셨죠? 잘 보세요. 얘가 좀 주인이 아니야. 임차인으로 갖고 있다가 전대차에서 얘가 들어왔다 그럽시다.
이 상태에서 이게 매매가 됐어. 이해가 되세요? 이제 2년 뒤에 제가 팔기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팔았다니까. 그래서 내 앞으로 뭐 넘겨줬겠어? 소유권 이전 등 해줬겠지. 해줬겠죠? 이해되셨어요? 대항력 언제 생겨? 여러분, 전대차는요,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좀 보고 할까? 설명을? 자, 밑에 봐볼게요. 쭉 내려오셔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1번은 우리 봤던 판례 내비두고. 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어디 보냐면 여러분, 이거 참, 이걸, 2번 판례 봐보세요. 2번 판례.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해서 거주하지 않고 간접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라. 이렇게 했구나. 이거 출판 봐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얘가 이사 들어왔던 전입시험 그런 말 안 했었잖아. 안 했잖아. 그리고 바로 뭐 했어요? 임대인 승낙 받아가지고 그 이사안이었구나. 그래서 뭐 한 거야? 얘가 들어온 거야. 얘가 들어와서 이사하고 전입시험 한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항력은, 얘가 임차권의 이 대항력이 있잖아. 이건 언제 생기냐는 거야. 언제 생기냐? 그래서, 요게 제가 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안을 좀 헷갈려가지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누가 들어왔다고, 여러분? 얘가 안 들어오고, 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이 안 들어갔다는 거. 이게 간접점유로 만들어도 된다. 그 소리거든. 그래서 읽어보시면, 주택 임차인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간접점유해서 자기는 아이서 안 들어갔다는 거지. 자기 주민을 이전하지 않냐는 경우랄지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뭐 했다고? 주택을 인도받아 자기 주민으로 마친 때는 잘 봐봐. 이런 거 봐봐. 판례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이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이 맞아? 그때부터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임차인이 들어오든 전차인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14년도, 2014에 공인중개사실 이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길부터 이렇게 나왔어. 그 이 길부터. 이 길이 다음날이잖아. 지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요 문제를 내면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소한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했어. 왜? 판례문이 다음날 안 돼 있고, 그때부터로 돼 있다는 거야. 판례문이 왜 그때부터로 돼 있는데, 니들 멋대로 그 다음날이라 그러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판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쭉 달아놨어. 그래서 판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뭐다? 다음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기가 판례를 처음에 쓸 때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해. 왜냐면 잘못 쓴 거잖아. 좀 오해해서 쓴 거잖아. 그때부터 쓰면 안 된다. 왜? 대항력권은 그때 갖춘 거 맞지만 생긴 건 다음날 0시 생기잖아. 근데 판사가 뭐라고 해설을 단지 아세요? 이게 그 전에 대법원 판사 쓸 때 그때는 말이 그 주민등록을 맞추면은 그게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주민등록처럼 기능한다. 그런 의미로 쓴 거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다? 다음날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맞다 그랬어. 문제 낸 사람이 제대로 낸 거다. 원문을 그대로 안 쓰고 고쳐 쓴 거라잖아. 자, 볼게요. 여러분도 답안지 혹시 뭐라고 써야 될까? 거론 다음날로 쓰세요. 판사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제 인정해서 이해 안 받아줬다니까 14회 때. 14회 때 어려웠어 문제가. 됐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난리가 나. 나올 때마다 문제 낸 사람 뭐라 그래? 원문이 그렇게 됐대 또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중개사 시험에 나와가지고 지금 판결에다 나왔는데 다음날로 고치세요. 다음날로 들어온다. 전차인 이사 들어온 날이 임차인 이사 들어온 날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있어. 좀 3번. 그래서 2번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다음날이라는 거. 자, 이번 재밌습니다. 자, 이번은 뭐냐면 갑이요. 병회사 소유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차인 을로부터 심지어는 뭐냐면 병이 지금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운영하는 사람인데 임차인이 누구라고요? 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여러분? 그걸 임차해가지고 전입신고를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갑이 했다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우리가 참 구조를 좀 짜증나요. 우리가 보통 갑을 병 순서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거꾸로 돼 있어. 갑이 지금 전차인 일종에. 그래서 저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해가지고 전입신고를 갑이 한 겁니다. 갑이 살던 중에 이제 뭐 했다고 여러분? 을이 병에서라부터 아파트를 뭐 했다 분양. 요게 제가 좀 생각해요. 2년 뒤 분양해주기로 했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임대 아파트는요.
임차인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또 방을 세내주면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지가 세내준 거야. 근데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병한테 샀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는 자기 명의는 누구야? 을이지, 을.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거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고? 저다고 설정된 거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뭘까, 여러분? 갑이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냐는 거죠. 읽어볼게요. 비록 임대인인 을이 갑과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갑이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유자 아닌 갑이 거주하는 걸로 나타나. 잘 보세요. 갑이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누구야? 병이잖아. 병이잖아. 집주인이 갑으로 을로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집주인하고 임차인은 다른 거잖아, 지금요. 근데 사람 생각 어떻게 해? 갑이 집주인을 오해 안 하죠. 우리 조금 전에 자기가 살다가 제가 주인으로 살다가 낸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 집에 지가 전입신고돼 있으니까 이게 대항조건 기능을 못하지만 이 사람은 뭐야? 회사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잖아.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을 볼 때는 얘가 뭘로 알아요?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알고 있죠. 집주인은 병이고, 갑이 세입자이구나. 얘가 지금 승낙받아 들어갔다는 건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갑이 집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 집시한 날부터 소유자 갑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제3자들이 보기에, 자, 밑줄. 갑의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결국 이게 임차권을 매기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은 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 있었죠. 그 날짜 또 뭐가 된다고? 임대차를 공시한 능력이 있대요. 자, 그러다가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날이 있죠. 지금 갑은 을한테 빌린 거잖아요. 그때 바로 을한테 대항할 수 있어. 이건 즉시야. 다음날 아니야. 소유권 등기가 즉시 바로 대항력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가 뭐 대항력은요, 원칙 들어가서 다음날이냐, 아니 다음날이 아니라 바로 취득을 하냐, 이게 구분하셔야 돼. 얘는 즉시야. 이해되셨죠? 을 앞으로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남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걔가 집주인이 바뀌었네? 어쨌든 걔는 그전부터 뭘로 살고 있었다?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잖아. 바로 취득해. 바로 즉시 취득한다. 안 하려다가 이게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나왔어. 이 즉시냐 다음 날이냐. 2번하고 엮어가지고 2번은 그때로 돼 있지만 얘는 다음 날이고 얘는 즉시로 돼 있는데 얘는 진짜 즉시고. 진짜 즉시입니다. 바로 취득한다. 어떤 사안인지 알겠죠? 좀 어렵죠? 네, 똑같은 사안이 4번 또 나왔어. 최근에. 이렇게 2001년에 나온 사안이잖아. 우리는. 근데 밑에 사안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안이냐면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여러분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에 가보니까 그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 임차인은 뭐는 있어요?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뭐는 없다고 해가지고 대항력이 없어요. 후순 임차인인 거지. 대항력이 없어. 그럼 얘는 원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뭐 했어? 계약서를 서로 쓴 거야. 어차피 여러분 경락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보다는 계약해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돈을 다 냈어요. 물어볼게. 돈을 다 내면 낙찰인이 소유자가 돼. 경매에서는 등기할 때 넘겨올 때 되는 게 아니라 경락에 돈만 다 내면 내게 된다니까. 등기는 나중에 법원이 알아서 촉탁 등기 해준다고. 그럼 돈 다 냈으면 뭐가 된 거야?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잘 봐보세요. 종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요, 낙찰인과 관계 전부터 얘는 이게 임대차라는 걸 남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죠. 왜? 전 주인에 대한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잖아. 대항력은 없었지. 그럼 이것도 이 새로운 낙찰인과 관계에서는요, 대항력 언제 생길까? 즉시 생기지. 여기서 말하는 즉시는 뭐야? 돈 다 냈을 때. 3번에서 말하는 즉시는 소유권 등기 이전할 때. 왜? 3번은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을 때 소유자가 바뀌는 거고 4번은 돈만 다 내면 바뀌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얘도 뭐다? 즉시다. 그때 대항력이 생긴다. 날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이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까다롭게 안 나오거든. 그래서 안 했던 건데 넣어놨습니다. 그냥 혹시 미친 척 할 것 같아서. 근데 민법적으로는 여러분 5번이 중요합니다. 5번 별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임차인이 잘 보세요. 이게 케이스로 나올 수 좋아요. 넘버도 봐봐. 2021년 10월이잖아. 최근 판례입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여러 명 있어요. 한 명이 대항력 요건 갖췄어. 여러분 대항력 요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말하면 대항력 요건이죠. 그냥 대항력 요건을 갖췄어. 다른 안 갖췄거든. 물어볼게. 그러면 대항력 다 생길까 안 생길까?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데 값만 갖췄다니까. 그러면 이 대항력은요 전체에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봐도 안다.
다 미치지. 왜? 임차인 보호하려는 취지잖아. 그래서 한 명만 갖춰도 대항력이 어디에 미친다고? 전체에 미친다. 이 구구문자 알아두세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은 공동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치 전부가 신인 소유자에게 뭐한다? 승계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아닌데 최근 판례라 그래가지고 변호사 시험에서 벼르고 있어. 이거 시험에 내려고. 한 명만 갖추면 상관없습니다. 전체가 다 넘어가. 다 해서. 그렇죠? 이러한 법률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게 재밌습니다. 공동 임차인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보증금을요, 지분을 서로 정했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네가 7분의 2, 7분의 4 서로 나눠놨다니까. 지분을 나누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래요. 상관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동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무를 함께 했던 뜻 아니냐. 그리고 임차 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해에 따라서 지분에 따라서 보증금을 지급했다든가 또는 반환하고 약정에 탈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믿죠? 지분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야. 볼 수 없다. 결국 뭐냐면 임차인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한명맞춰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계속 예상 문제입니다. 나올 거라고 찍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최근 3년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판례를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죠.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분이 있다 그러는데 지분이 있으면 별게 아닌가? 막 그러면 뭐 오해할 수 있죠. 판례가 그렇게 안 봤죠? 다 무시해버렸죠. 6번. 자, 이번엔 어떤 사안이었냐면은 밑줄 친 거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그 임대인으로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8호가 뭐지? 실제 거주, 실거주를 이유로 해가지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잖아. 있죠? 근데 안 했다니까. 왜? 임대인은 살 마음이 없었어. 근데 임대인이 뭐 했습니까? 건물을 팔아버린 거야. 그 상황에서. 근데 새로 들어온 신소유자는 뭐예요? 실제로 살고 싶어. 근데 아직 2달 되기 전이야.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고? 얘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데 밑주신 거 주택 양수인도 제가 실제 거절하려면 뭐 할 수 있다? 이 갱신 거절 기간이 2달 전까지야. 6개월 2달 전까지 갱신 거절서를 주장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12월 말에 나와서 발칵 뒤집었죠. 왜 이게 뒤집은지 아세요? 이 판례 나오기 전에 지금도 좀 기억나. 저는 이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그 당시 모든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했어. 그 전에 전 주인한테 갱신할게요. 근데 전 주인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을 팔았다 그랬잖아. 모든 변호사가 뭐라 하냐. 그러면 그 전 주인의 주의를 그대로 넘겨봤기 때문에 신소유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 이렇게 네이버에 답변도 달고 다 그렇게 썼다니까. 다 썼어. 그러다 갑자기 연말에 뭐가 나왔다고? 아니네. 판결이 툭 튀어나온 거야. 자기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전소유자 주의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2달이 전이라면 나도 주장할 수 이렇게 발이 바뀐 게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신소유자. 임차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을 들고 있다고? 신소유자. 그래서 이 판례를 굉장히 비난해. 그렇게 말했던 변호사 다 이 판례 비난해. 대법원이 약자의 편을 들지 않고 부자의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비난해. 왜? 자기가 그 전에 뻘소리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시험에 내기 좋겠죠? 잘 알아두세요. 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이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갱신하겠대. 나는 살 마음이 없어. 나는 이거 집 팔아야겠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빨리 팔고 다 잔금 받기 전에 미리 등기부터 넘겨줘. 넘겨주고 걔한테 주장하라 그러면 돼. 네가 계속 살겠다고. 그런 편법을 쓸 수 있다 그거죠. 자, 7번 이거 교과서에 봤던 판례인데 여러분 기억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짜증이 나냐면 우리 상위법에서 기간 안정화 몇 년이야? 1년이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9억을 초과하면 적용 안 해. 상위법은요, 법 적용 임대차가 있어가지고 서울 기준 9억이잖아. 기억나죠? 그러면 내가 좀 9억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라 그러면 기간 안 정했거든? 그럼 나는 몇 년짜리야? 1년이 아니라니까. 왜? 상위법이 적용 안 돼. 민법으로 가야 돼. 그럼 민법에서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되지? 6.15. 기간 안 정하면 임대인이 나가라면 6개월 뒤에 나가시면 되고 임차는 한 달 뒤에 나가면 돼요. 그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판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겠죠, 여러분? 갱신 청구권이 안 돼. 갱신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기간을 정한 경우에 등장한다 그랬잖아. 얘는 뭐가 안 됐다고? 기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니. 또 충격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민법 적용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말하고 임대인이 말하면 6개월 뒤 효력 생기잖아. 따라서 갱신 청구권은 적용 안 됩니다. 그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모든 상가에 다 적용되거든. 모든 상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공부했었어. 근데 갑자기 뭐라 안 되는 상가가 등장해 버렸잖아요. 조심하세요.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기간을 정하자는 게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기간 안 정했기 때문에 갱신 효과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케이스로 내긴 좀 그럴 것 같아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8번은 봤었죠? 좀 연구 임대차 된다는 거. 기간 안 정한 경우 된다는 거 됐었고. 자, 9번은요. 자, 9번 볼게요. 9번 하나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주임법, 상임법을 자세한 내용 잘 안 했어. 왜냐면 대항력 같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대항력 인정되냐 안 되냐 할 때 다세대하고 다가구 구분하는 거 아시죠? 상식으로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다세대는 다 들어가야 되죠? 다세대는 말 그대로 집이 여러 채야. 예? 다세대는 한 채거든. 그런 거 안 했잖아. 우리 상식으로 하니까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차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 이게 케이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설명 안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세를 들어서 하는데 죽었다니까? 너 어떻게 죽었다고요? 상속인 없이 죽었어. 상속인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기구한 인생이야. 누가 있어요? 사실은 배우자만 있어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실은 배우자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집이 보증금이 2억이야. 전세 살고 있거든요. 이거 누가 먹어야 돼? 원래 상속인 없이 먹으면요. 국고를 귀속합니다. 국가가 좋은 일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기 싫어? 미쳤습니까? 그래서 판례가 좋은 일 뭐라 그랬어요? 누구 주라고? 사실은 배우. 이거 당연한 거잖아. 상속인이 없이 죽었다 국가가 가져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먹으라고? 사실은 배운 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사실은 배운 자는 상속권이 없거든.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 안 쓰는 거야. 승계라는 말. 굉장히 법은 조문을 엄격하게 쓰거든.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데 사실은 배운 자는 상속권이 없어. 사실은 배운 자는 모든 권리가 있는데요. 상속권만 없습니다. 그래서 승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죽었는데 상속인이 있어요. 있는데 같이 안 살아. 여러분 만약에 같이 사면 누가 먹을까? 같이 살면요 상속인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면 상속인하고 사실은 배우자가 새엄마하고 내가 친하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상속인이 먹습니다. 케이스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안 산단 말은 무슨 말이야? 사이가 안 좋다는 거야. 새엄마를 부르지 않고 아줌마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와, 열받죠? 그럼 누가 먹어야 돼? 공동승계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돼 있죠. 주택에서 가정은 사실은 배우자, 잘못 여러분 누가 먹어요?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승계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촌인 친족 누구 말하는 거지? 상속인 중에서 이촌인이라는 소리야. 상속인 중에서 지금 상속인 말하고 있는 거잖아. 상속인 이촌이니까 형제자매까지만 형제자매가 이촌이잖아. 삼촌은 안 되겠네요. 삼촌은 말 그대로 삼촌이거든. 사촌은 사촌 안 되고 그래서 이촌까지 상속인이 있으면 둘이 공동승계합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돼. 상속인이 사는데 같이 안 살고 있으면 누가 먹는다고? 사실은 배우자고 이천인의 상속인이 공동승계합니다. 꼭 좀 이거 안 넣어놓으면 또 케이스 문제 못 풀잖아. 풀어두세요. 근데 여러분 들어갔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보증금은 1,000만 원뿐이 안 되고 밀린 월세가 1억이야. 그럼 그거 받으면 안 돼? 승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승계 안 합니다. 승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승계 안 하면 국가 가져가겠지 뭐. 이해되셨죠? 1개월이 헷갈려. 1개월 이내 반대 의사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단 말은 승계하지 않는다. 됐죠? 됐죠? 사항은 필요 없어요. 임대차 모든 권리 넘어간다는 건데 그건 답안에 쓸 리 없습니다. 1항, 2항, 3항까지만 쓰시면 돼요. 케이스로 나왔을 때는 뭘 기억하시라고? 상속이 있냐 없냐. 없을 땐 사실은 배우자가 단독 승계. 상속이 있을 때 같이 살면 상속인 단독 승계. 같이 안 살면 사실은 배우자 이촌인의 상속인 공동 승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이촌인의 친족이라 써도 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 중에서 이촌인인데 그냥 이촌인의 조문 그대로 쓰는 건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렇게 쓰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렵진 않은데 이게 시험장에서 풀고 쓰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지. 그냥 알고 고개 끄덕이는 거 뭐 그리고 상식으로 그건 너무 좋고 재밌는 문제죠. 시험을 안 본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인 거고 시험을 본다는 건 이제 고난을 택한 거기 때문에 어느 시험이든 간에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거죠. 제 후배 중에도 몇 년째 시험장 가는데 안 되는 친구가 있어. 왜? 공부를 안 해. 특히 사무관리를 절대 안 해.
사무관리를. 이렇게 맨날 사무관리 절차는 꽈락이야. 안 해. 의지가 없는 거죠. 합격이 의지가 없는 건데. 괜찮아. 걔는 그걸 안 해도 뭐 부자인데 뭐 제가 꼭 할 필요 뭐 있어. 예. 안 해도 돼. 예전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생각해. 예전에 서울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학교에 등록을 안 해서 서울의대에서 학교 측에서 마지막 날 걔를 수소문을 했어. 왜 등록을 안 할까? 장학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걔를 찾았어. 연락을 해서 왜 등록 안 하시겠더니 걔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학생이었던 거야. 다니다가 싫으니까 어디 시험을 봤는데 또 수능이 또 점점 또 잘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안 갈게요. 그냥 요즘 그 이름이 이상해. 전기정보공학 이름 그거 할게요 그랬던 거거든. 답글은 뭐라 답글이 달린지 아세요? 네가 한 젊은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왜 네가 안 봤으면 다른 사람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시험을 보고 안 가는 바람에 앞으로 슈퍼바이저 한 명을 죽였을 수도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답글을 달아놓은 거야. 과격하게. 기분이 나쁜 거지. 짜증이 나는 거지.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합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합격하셔야 돼. 합격하고 개업은 안 해도 돼. 나는 개업 안 할 거니까 합격 안 하겠다. 뻘소리입니다. 아주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거. 합격하고 개업 안 하면 와 이러지. 그렇죠? 서울법대 나와서 합격하고요. 연수원 2년 차에 연수원을 스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연수원 마치고 스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판검사 발령을 안 받고 그 친구분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같은 연수원 동기인데 그 친구분이 책을 쓰잖아. 그럼 스님한테 책을 보내줘. 서평을 부탁합니다. 그럼 스님이 설악산 절에 앉아가지고 헌법책에 서평을 쓰십니다. 감동 기뻤다. 진짜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머릿말에 나와. 누구 스님 법명이 있잖아. 스님한테 이렇게 친구를 항상 그 친구 이름을 써. 그 친구를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판사 싫으면 교수라도 하지. 그냥 스님이 돼버렸다니까. 와, 한 젊은이 인생을 또 망친 거죠? 그럴 거면 시험을 안 봐야지. 제가 아는 친한 분 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5급 사무관이 되셨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스님이 되셨어. 집안에 철천지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집안에. 생각해봐. 집안에 큰형이 그래버렸다니까. 시험 합격해가지고 발령받아 다 좋아했는데 1년 만에 집에 말도 안 하고 스님이 돼버렸다니까. 그 동생이 스님을 찾아갔어. 어디를 갔는 출근했는데 말도 안 했다니까. 찾아냈다니까. 형을 만나러 갈 때 가슴속에 흉기를 품고 갔어요. 죽든지 같이 돌아오든지 하자 이렇게 하고. 내 주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더니 가슴이 슬프더라고. 몇 년 뒤에 그 스님이 TV에 나오시더라고. TV에. 아니 안 나오시고 스님하고 계시는데 양력이 독특하잖아. 그래서 TV에 부처님 오신 날에 나오셨어. 또 한 젊은이 인생을 망가뜨렸죠.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다 나쁘지도 않은 거야. 다 젊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합격하세요. 자, 9번 케이스만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임차권 승계. 제가 다른 건 안 해. 이것만 한번 오늘 강의를 드립니다. 잠시 쉬겠습니다.